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환경과 건축, 친환경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소개해서 갑자기 건축 얘기다 그럴 텐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섬에 관한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터 아일랜드, 저 모아이 보면은 금방 이스터 아일랜드 생각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게 세계 10대 불가사의다 뭐 이렇게 얘기됐었어요. 외계인이 갖다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서 보니까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다. 실은 이스터 아일랜드를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식인 풍습이 있는 그런 미개인이 살고 있었지만 거기는 굉장한 문화가 있었고 비옥한 땅이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뭐 먹을 거 많고 그러면 딴 생각하죠. 그래서 경쟁을 한 거예요. 이제 모아이 누가 잘 만드냐, 더 크게 멋있게 만드느냐 경쟁을 하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서 돌 옮기는 데 쓴 겁니다. 굴대로. 근데 이스터 아일랜드가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정말 절의 고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 자원을 다 써버린 겁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가뭄이 들고 컨트롤이 안 되죠. 먹을 게 없고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을 정도에까지 그런 비극의 땅이 되어버린 그게 이스터 아일랜드 스토리거든요. 투발루 아일랜드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투발루 섬. 여러분들 멋져요. 투발루 섬은 참 안 됐죠. 나라가 너무 지대가 낮아서 해수면이 조금 올라오니까 국토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국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땅 어쩔 수 없다. 이제 버리고 흩어져야겠다. 옆에 있는 의리 있는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가 나서서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걸어서 참 나라 꼴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섬을 보면요, 둘 다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환경을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그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미개한 민족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국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구가 이 섬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주에 둥둥 떠 있는 지구라는 섬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그래요. 그래서 또 혼자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요, 이런 닫힌 순환계예요. 비가 내리게 되면 이렇게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나무도 자라게 되고 이제 탄소 동화 작용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이게 증발되면 다시 비가 돼서 내리고 이렇게 순환을 하죠. 낙엽이 떨어져서 쌓이면 뭐 자양분이 돼서 저절로 퇴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닫힌 순환계로 가야 정상인데 여기에 하나 이렇게 뭘 이렇게 까는 순간 이제 저는 이거를 광범위한 거로 보면 이게 건축의 일부죠. 많은 게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내리던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물을 또 따로 줘야 되죠. 이것도 기계로 돌려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디 가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수돗물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 정화를 거친 거니까 자연 증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결국에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또 저절로 이렇게 썩어서 자양분을 주던 게 안 되니까 화학 비료를 또 내게 되니까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도시 열섬 현상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건축이랑 관련된 일들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거죠. 굉장히 이제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건축 없이 우리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려 있는 순환계로 가는 그 건물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닫힌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뭐를 환기를 한다 그러면 다시 또 되돌려 놔야 되는 거고, 또 에너지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나쁜 거를 내보내기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닫힌 순환계로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는 순간 친환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참 건물이 애매해요. 도대체 이 재료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도 애매하고요. 또 난방은 하는데 얼마나 들지, 냉방하는데 얼마나 들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새 이제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 신문에 많이 났었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먹는 하마냐, 이거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하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1년에 얼만큼 에너지를 쓴다. 이런 걸로 해서 너무 과다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로 참 뒤늦게지만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순환 시스템으로 빨리 올라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 건물이 다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채굴 해서 우리 사이트까지 오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설계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게끔 설계가 되느냐,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시공할 때 이것이 또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환경에 폐해를 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챙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건물이 다 이제 생을 살고 이제 마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셔질 때 그때는 또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 우리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챙겨서 환경과 연결시킬 때만 친환경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시면요, 우리 건물 지어지기 전 단계에 뭐를 재료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내재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재료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예를 들면 뭐 시멘트로 결국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제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석회석을 파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많은 전기를 써서 또 운반하는 데는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게 먼 거리에 따르면 수송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그 이제 폐해가 있겠죠. 뭐 트럭으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배로 옮길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시면 그러면 나무로 지으면 되겠다. 나무가 제일 내재 에너지가 적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옮겨온 나무다. 지구 완전히 반바퀴 돌아온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주변에 있는 거를 비교했을 때 얘기지,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까지 얘기가 되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친환경 건축이다라고 하면 이 재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로,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잣대는 거기는 나라가 스케일이 크니까 적어도 500km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본 것도 되고 중국 것도 되니까 우리는 좀 좁혀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재 에너지를 줄이는 게 그 설계하기 전 단계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어떤 거를 가지고 주된 재료로 삼을 것이냐 할 때요. 설계 단계 가면 다행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한 80% 이상을 이렇게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패시브 솔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자연형 디자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겨울에 햇볕이 쨍 들어오면 참 좋죠. 난방도 꺼도 될 것 같고. 근데 여름에는 햇볕 안 들어오게 막 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태양광이라는 게 볕도 있고 빛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볕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비열이 큰 그런 물질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될 때 오랫동안 열을 머금을 수 있죠. 그러면 낮에 흠뻑 받아놓고 저녁 때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쯤 하면은 조금 그 온기가 집을 감싼다. 괜찮죠? 그러면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자연채광도 무시를 못합니다. 자연채광은 여러분들이 불 안 켜니까 좀 전기 절약하겠네요.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등을 켜는 순간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안 켜도 될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연채광을 이용하면요, 시험 성적이 달라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하에서 불 켜놓고 수업하던 애들하고 자연광 받으면서 수업하던 애들이 크게는 30%까지 이렇게 학습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건물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업무 능률이 굉장히 오른다. 그래서 자연채광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심리적인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 에너지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강남에 이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수명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미리 고려했다라고 하면 해체할 때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참 좋아져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그걸 생각 안 했다. 결국 만들어내는 건 거대한 쓰레기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건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수명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다 달라요. 위에 있는 거는 구조체예요. 콘크리트나 아니면 스틸이나 나무는 100년까지 가요. 근데 설비, 뭐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 삭아서 건물이 수명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제일 길게 가는 것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자동차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건 BMW가 자기네 친환경 차라고 선전하면서 만든 어떤 그림이었는데요. 다 제시를 쉽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그림에서는 초록색으로 된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재활용으로 쓸 겁니다. 파란 건 이미 재활용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에서 이걸 어떻게 배울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소 건물인데요. 루이 칸이라는 건축가가 건물은 기능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공간이 있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건물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계단이나 뭐 설비 공간들을 바깥으로 다 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쪽만 어떻게 고치면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리노베이션을 쉽게 한다든지 에디션을 쉽게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친환경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냥 결국 풍토건축이 제일 낫네. 주변에 있는 건물 재료로 사람들이 그냥 힘 합쳐서 그 기후에 어느 게 제일 맞는지 잘 알고 나중에 부서지면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캄보디아에 있는 수상가옥인데, 왜냐하면 우린 이미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웰빙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여기 중앙에 있는 거는 베를린 국회의사당이거든요. 지열도 쓰고 태양광도 적극 쓰고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점철된. 근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제 21, 아젠다 21에서 서로 도와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공존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변에 가능한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앞서가는 테크놀로지로 만들고, 그게 닫힌 순환계로 갈 때 이게 친환경이다. 겉모습은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요새는 이거로만 만족을 안 합니다.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이요. 여수 엑스포에서 보여줬던 그 PV 판넬 모습인데요. 서울시청사 이제 곧 문을 열 텐데, 신청사요. 내부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PV 판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가들은 이런 상상까지도 합니다. 아이오와에 있는 못생긴 발전소를 어떻게 겉을 좀 보기 좋게 만드느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그 발전소가 항상 어떤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장미꽃을 거기서 피우는 걸 제안을 한 겁니다. 정말 시적이죠. 또 이 건축가는 우리 건물이 너무나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오염의 주범입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정전기를 일으키는 표면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먼지를 다 빨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양심 있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들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커튼인데요. 녹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이게 수증기가 돼서 녹조가 확 번식을 합니다. 그럼 가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상변환을 유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재료도 있고요. 고속도로변에 소음하고 빛,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이런 재료까지도 우리를 상당히 희망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테크놀로지가 결국 제 얘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1967년에 몬트리올 엑스포에서 굉장히 괴상한 구조체가 선을 보였습니다. 벅민스터 퓰러라는 엔지니어가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삼각형의 구조물은 끝없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지구를 전체를 다 덮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거 다 내보내고 청정한 속에서 우리 꼭 지금 아파트에서 딱 실해놓고 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20년 후에 사람들이 바이오스피어 2를 만들었습니다. 아리조나 사막에. 우리 화성에 가서 살 거를 대비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년 동안 들어가 있는 작업을 했어요. 남녀 연구원 8명이 정말 현대판 노화의 방주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식량만 먹고 바깥하고는 철저히 차단을 한 상태로, 요새로 보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그런 상태로 심지어는 동료끼리 먹을 걸 놓고 싸우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량도 조절하고 산소량도 조절하고 거기에 사막도 있고 열대우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반나 기후 다 만들어서 거기서 2년을 살고 나왔는데 실패였습니다. 결국 그런 닫힌 사회에서 못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91년에 들어가서 93년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보스턴에서 건축가의 꿈을 키우면서 실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전 엑스포,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어요. 제가 이 건물이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원 재활용관이에요. 이거를 보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6만 개의 버려지는 병들을 모아서 만든 그런 특별한 파빌리온입니다. 이렇게 수공예적으로 하나하나 다 꽂은 거예요. 모든 다른 병들이 이거의 건물의 재료가 된 겁니다. 제가 이 속에 들어가서 보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레기와 자원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아마도 이때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가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마음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근데 진로를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여러 개의 강연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제 강연도 그 일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꿈을 좀 가지고 이렇게 내 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내 꿈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길지만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